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6월 13일 월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주말 동안 좀 걱정이 많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됐잖아요. 그런데 뜻밖의 굉장히 높은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앞으로 과연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될런지, 그리고 주식시장은 여기에 어떻게 반응을 할런지 매우 궁금해지는 요즘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인플레이션 특집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에 관계된 뉴스를 읽어보면서 앞으로 우리의 대응 방안을 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3일 새로운 한 주의 첫 번째 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가장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이요 2.91%나 빠졌습니다. 다우존스도 2.73% 마이너스, 나스닥이 무려 3.52% 폭락을 해버렸고요. 러셀 2000이 2.73%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 종목의 성적표를 봐도 좀 참담하죠. 다큐사인이라는 종목은요 무려 하루 만에 24.5%가 떨어졌는데요. 이 이유는 뭐냐면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전망치에서 조금 어두운 그림자를 보였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성장 주식들은 어닝 결과 하나에 이렇게 20-30% 정도 폭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자주 일어나는 요즘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인텔리아 같은 경우도 15.3%나 주저앉았고요. 오픈도우가 14.8%, 크리스퍼 11%,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10.65% 하락을 했습니다. 로쿠가 10.46, 에디타스가 9.59%, 로블록스 8.98, 애쉬 8.70, 클라우드 플레어가 8.22%, 스노우플레이크가 8.11%. 뭐 이렇게 클라우드 플레어라든지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그 종목이 빠진 이유는요. 지금 첫 번째 나왔던 도큐사인, 즉 소프트웨어 기업, 우리가 보통 SaaS라고 부르는 클라우드에 기반을 둔 소프트웨어 기업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그룹으로 좀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뭐 그 밖에도 보이는 것은 뭐 이커머스라든지 리테일에 관계된 종목들도 굉장히 커다란 하향세를 지켜나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메가테크 기업들의 현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어두운 그림자가 들어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가 무려 6% 가까이 떨어졌고요. 아마존이 지금 주식 분할을 하고 나서 주가가 $100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러다가 $100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까지 엿보입니다. 5.59%가 떨어졌고요. 넷플릭스가 5.1%, 메타 플랫폼즈가 4.53%, 마이크로소프트 4.46, 애플이 3.86%, 테슬라 3.12, 구글이 3.04%나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모든 메가테크 기업들도 큰 폭으로 하락을 면하지 못했다. 이 모두가 다 이번에 발표된 CPI 결과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주말 동안 많은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CPI 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우리가 줄여서 CPI라고 줄이는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잖아요. 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8.6% 5월에 올랐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8.6%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우리가 좀 측정을 해보면요. 가장 높은 수준인데 1981년 12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따라서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8.6% 정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따라서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는지를 단번에 우리가 좀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수치죠. 자, 코어 인플레이션이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코어 인플레이션은요, 푸드, 식료품하고 에너지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재거든요. 이거 역시도 6%나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이 수치가 굉장히 좋지가 않은데, 왜냐하면 8.6% 올라갔을 때 우리가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8.6% 올라갔지만 대부분 이 영향이 다 오일에서 온 거다. 뭐 유가 올라간 걸 빼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닐 거야 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에너지라든지 식료품을 제외하고도 6%나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도 성립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가지 모두 지금 expectation, 즉 그 월가에서 생각했던, 그 경제계에서 생각했던 그 예상치보다 오히려 더 올라갔다.
올라갔다는 점이 커다란 문제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그 어느 정도를 기대하고 있었냐면요. 다우존스의 그 예상치가 8.3%, 5.9%였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8.3%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8.6%라는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고, 지금 코어 인플레이션 역시 5.9%를 기대했는데 6%까지 올라가 버렸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번에 8.6%라는 엄청난 그 숫자가 나타나게 된 가장 커다란 이유는 물론 식료품, 가솔린, 그리고 에너지 프라이스가 당연히 이제 해당이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상승을 주도를 했고, 특히 이제 오일 같은 경우는요, 지난 1년 동안 가격이 무려 106.7%가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무시무시한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 가솔린 쪽에, 우리가 보통 휘발유라고 부르죠. 이쪽에서 나타나면서 이 인플레이션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쉘터 코스트, 우리가 주거 비용이라고 부르는 거죠. CPI 안에는 렌트비가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CPI 전체 중에 3분의 1 정도를 구성하는 것이 이 주거 비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주거 비용 역시 31년 만에 최고의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뭐 하나 또 제대로 좀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 더 무시무시하죠.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워커즈, 즉 우리 같은 근로자들이 있잖아요. 근로자들이 5월 달에 오히려 돈을 잃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real wage declining, 그러니까 지금 그 급여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급여의 인상 수치보다 더 크기 때문에 4월 달에 비해서 0.6%나 오히려 임금이 삭감된 이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고요. 지금 1년으로 보면 심각합니다. 3%가 오히려 줄은 것이다. 따라서 지금 임금 올라가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5.6%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은데, 지금 인플레이션은 8.6%이기 때문에 실제로 따져보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의 월급이 1년 만에 3%가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CPI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이 채권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잘 빨랐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채권 일드, 그 채권의 금리라고 부르는 게, 자, 금요일날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훨씬 더 뜨거운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이번에 발표가 됐잖아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걱정이 좀 심화되고 있다. 어디에 대한 걱정이냐면 리세션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는구나, 우리가 좀 걱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굉장히 좀 많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임금도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기업의 어닝도 줄고 사람들은 또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렇게 되면 경제는 결국 이 경제 둔화, 리세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좀 우려가 깊어지면서 결국 이렇게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년 채권 금리는요, 24 베이시스 포인트나 올라갔습니다. 24 베이시스 포인트라는 것은 이제 0.01%가 베이시스 포인트이기 때문에 0.24%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3.065까지 올라갔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3.065까지 2년 국채 금리가 올라간 것은 2008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채권의 금리가 급속도로 올라간다는 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일종의 벤치마크라고 볼 수 있는 10년 국채 금리도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그래서 3.157%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곧 잡힐 줄 알았는데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만약에 장기간 계속해서 6%, 7%, 8% 이렇게 높은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면요, 채권을 이렇게 3%의 이자를 주고 빌려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채권이라는 것은 나의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게 채권이잖아요. 근데 돈을 빌려주는데 1년 빌려주고 나서 이자는 3%밖에 못 받는데 빌려주는 기간 동안 내가 빌려준 돈의 가치는 8%가 떨어지면 뭐 어떤 사람이 이 돈을 빌려주겠어요. 따라서 이 빌려주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면 계속해서 채권의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자, 지금은 뭐 3.065, 3.157 이 정도의 수치에 그치고 있지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잡히지
않는다는 그런 기대가 확산되면 결국 이 금리가 4%, 5%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채권 시장의 금리를 100을 채권 시장의 금리로 나누면 멀티플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숫자를요. 채권 금리가 예를 들어서 4%까지 올라갔다. 그럼 4로 나누면 25가 나오게 되죠. 이 25가 멀티플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채권 시장에 우리가 4%의 금리를 가지고 투자를 하면 25년이 지나면 그 원금을 그대로 다 이익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멀티플이죠. 근데 지금 주식 시장의 멀티플이 한 20배, 21배밖에 되지 않죠. 자, 그런데 25배는 채권이고 20배는 주식 시장일 때 과연 주식 시장에 투자할 사람이 더 많겠는가 아니면 채권 시장에 가는 사람이 더 많겠는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냐하면 채권은 원금이 보존이 됩니다. 따라서 안전자산이잖아요. 안전자산이 지금 한 25년 정도 있으면 원금이 회복이 되는데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가 불확실한 굉장히 좀 위험 자산인데도 이 멀티플이 20배라는 것은 나중에 이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식시장의 멀티플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겠죠. 멀티플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하강세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논리를 구성하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구나를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5월 달에 8.6%라는 40년 넘게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면서 가장 신난 것은 미디어인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 기사를 쏟아내면서 뭐 40년이 넘게 이런 적은 없었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리세션을 가는 것이 확실하다. 뭐 이런 기사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거든요. 자, 그 와중에요.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한 가지의 기사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엑손 모빌을 후려쳤다라고 나와 있죠. 금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금 what he sees 그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엑손 모빌이라는 기업이 너무나 욕심을 내면서 reluctance라는 것은 뭐를 하기 싫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오일을 더 생산할 수 있는데 생산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오일 프라이스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을 지켜내기 위해서 더 시추를 하고 이 오일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데도 그러지 않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러한 내용이 나온 게 뭐냐면요.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이번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엑손모빌이라는 특정 기업에 대해서 좀 비난을 하면서 이게 하나의 스토리가 구성이 됐거든요. 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리포터들한테 얘기하는 기자회견 도중에 이번에 굉장히 좀 좌절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어떠한 그 버발 어택을 했다. 따라서 이제 완전히 이제 입으로 이제 비난을 했다. 공격을 했다. 이런 얘기죠. 뭐라고 비난을 했냐면요. 자, 우리는 좀 확실히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엑손이 얼마만큼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엑손모빌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난해 엑손모빌은 가드보다, 그러니까 신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엑손모빌이라고 굉장히 좀 신랄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엑손모빌이 2021년에 넷 어닝이, 그러니까 그 순이익이죠. 순이익이 어느 정도 됐었냐면 23빌리언이었고요. 지금부터 과거 12개월 동안은 26빌리언 정도의 굉장히 훌륭한 순이익을 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지금 비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프레지던트 바이든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오일 컴퍼니들이, 그러니까 좀 뭐 정유 기업도 그렇고 이 시추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드릴링을 하지 않는다. 더 많이 캘 수 있는데 오일을 확보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바이백을 하고 있다.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다고 지금 비판을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인베스트먼트를 해야 되는데 더 그 오일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주가만 올리고 있다라고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엑소나 스타트 인베스팅, 즉 투자를 시작해라라고 지금 명령을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텍스를 내기 시작해라. 그래서 지금 텍스도 많이 안 낸다라고 비판을 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엑손모빌은 뭐라고 지금 반발을 했냐면 여기 나와 있죠. 2021년에 우리가 낸 텍스 빌이 40.6빌리언이었다라고 이제 엄청난 금액을 얘기했고요. 이 금액은 2020년에 비해서 무려 78%나 더 낸 금액이다. 따라서
지금 뭐 어닝이 많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서 텍스도 세금도 많이 내고 있다라고 반발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해프닝이 왜 좀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냐면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인플레이션, 우리가 보통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사람들 입장에서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높아도 만약에 다음 달, 다다음 달, 뭐 세 달 후 이게 좀 잦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으면 좀 그때까지 기다리겠죠. 그러니까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뭐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뭐 1년 후도 좋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이 금방 잡힐 거야라고 기대를 하고 있으면 지금 사고 싶은 게 있어도 가격이 떨어진 다음에 사기 위해서 기다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인플레이션이 이게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까지도 이 잡힐 기미가 없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점점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이 되면요. 사람들이 뭘 하냐면 지금 바로 사버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줄여야 되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잦아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연준이라든지 미국 정부라든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싶지만 만약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다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장기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어두운 시나리오가 구성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의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죠. 첫 번째,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지금 엑손 모빌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서서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고 우리는 충분히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툴이 마련돼 있다. 걱정 마라. 내가 해결하겠다. 이렇게 했어도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잡힐까 말까인데 여기에 대다고 일개 기업 하나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결국 인플레이션이 out of control이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인정을 한 셈이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악재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이요. 꺾인다는 기대가 있었죠. 왜냐하면 8.5%까지 올라갔던 그 인플레이션이 그 다음 달에는 8.3%까지 떨어졌었고 이번에는 8.3에서 조금이라도 더 떨어지겠지라고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갑자기 8.6까지 다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씩이라도 인플레이션이 잡혀 나간다면 결국 몇 달만 기다리면 조금 더 좀 쉬워지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오히려 역으로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못 잡겠네, 연준에서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못 잡겠네라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이번에 연출이 됐다는 게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좀 어렵다, 위험한 신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그리고 채권의 금리가 급등하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는 커다란 타격이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리세션이죠. 따라서 만약에 리세션까지 생기게 된다면 이러한 그 주식시장의 피해는 조금 더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 기사 하나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의 그 몇몇의 마켓 프로들은, 마켓의 전문가들은 믿고 있다. 뭐를 믿고 있냐면요. 페더럴 리저브, 연준에서 아마도 리스크를 좀 더 테이크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리세션을 피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가속화되고 있고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리세션을 좀 만들더라도 과감하게 좀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5월 달에 인플레이션 리포트가 너무나 뜨겁게 나왔잖아요. 따라서 연준의 좀 태도 변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측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어떻게 기대를 하고 있었냐면 5월 달에 인플레이션 넘버가 아마도 다운 슬롭일 것이다. 다운 슬롭이 이제 그 기울어지고 쭉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8.5%에서 8.3%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8.6%로 다시 치솟는 이런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40년 만에 가장 높은 그런 수치를 발표하게 됐고요. 자, 그래서 새로운 그 질문이 대두되게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은 뭐냐면 자, 그러면 원래 8.5%가 피크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치솟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언제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게 뭐 8.6%가 피크인지 아니면 이게 10%까지 갈런지 12%까지 갈런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계속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페더럴 리저브, 연준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낼 것인가 많은 궁금증이 생기게 됐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이제
이제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걱정을 하냐면 계속해서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as far as the eye can see니까 굉장히 좀 오랫동안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리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는 거죠. 50 베이시스 포인트가 0.5% 올리는 거잖아요. 따라서 원래는 연준에서 통상 금리를 인상할 때는 0.25%를 올리는데 이번에는 너무나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한 두 번에 걸쳐서 올리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인플레이션이 내려오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50 베이시스 포인트씩 여러 번에 걸쳐서 올릴 가능성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짐 카론이라는 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분은 모간 스탠리에서 일하고 있는 주식 전문가고요. 자, 이 전문가에 따르면 인베스터들이 이제는 그 어떠한 기대를 가지게 됐냐면 아마도 75 베이시스 포인트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5 베이시스 포인트도 좀 모자라서 50 베이시스 포인트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75 베이시스 포인트까지 올리게 되면 굉장히 좀 시장에는 악영향이 끼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인플레이션 리포트가 발표가 된 다음에 바로 이제 골드만삭스의 그 일하고 있는 이코노미스트들은요. 포캐스트를 바꿨습니다. 새로운 포캐스트를 발표를 했는데 뭐라고 발표했냐면 50 베이시스 포인트가 아마도 9월 달에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보통 우리가 이제 6월 달하고 7월 달은요. 50 베이시스 포인트 0.5% 올리는 것은 기정사실화 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9월 달부터는 아마도 금리 인상이 좀 멈춰지지 않을까 아니면 0.25로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조금씩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금리 인상이 조금씩 둔화되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겠다는 거죠. 골드만삭스에서도 이제 6월 달, 7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도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자, 6, 7 다음에 9월 달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8월 달에는 FOMC 미팅이 없습니다. FOMC 미팅은 1년에 8번이 열리거든요. 1월 달, 3월 달, 5월 달, 6월 달, 7월 달, 9월 달, 11월 달, 12월 달입니다. 따라서 딱 8번만 하는데 이 8번 미팅할 때마다 이제 연준에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시도하게 되는데 50 베이시스 포인트 9월 달에도 올라갈 것이다. 이것이 이제 골드만삭스가 가지고 있는 예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좀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면요. 결국 리세션의 위험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카론이라는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투자자들이 이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냐면 폴리시 메이커들 즉 연준에서 일하고 있는 연준의 위원들을 얘기하는데 아마도 어떠한 길을 따라가게 되냐. 자, 어떤 길이냐면요. 이 세인트 루이스의 페드 의장인 제임스 블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호키시한 분으로 유명한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3.5%까지는 무조건 빨리 가야 된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0.75에서 1.0% 아직까지 1%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너무 낮다는 거죠. 그래서 3.5%까지 기준금리를 빨리 올려라. 그리고 나서 좀 상황을 살펴봐야 된다. 무조건 3.5까지는 가야 된다. 굉장히 좀 강경한 그런 입장을 보인 사람이 세인트 루이스의 그 페드 의장 제임스 블라드입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확 올려버리면 어떠한 그 의미가 있냐면요. 첫 번째 그 임플리케이션 암시하는 바는 뭐냐면 만약에 페드가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바뀌게 된다면 아마도 2023년에 리세션이 올 확률은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리세션에 대한 리스크가 커진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일드 커브가 지금 굉장히 좀 그 플랫하게 된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드 커브가 뭐냐면요. 단기 국채 금리랑 장기 국채 금리의 차이를 선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단기 국채 금리보다 장기 국채 금리가 훨씬 더 높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플랫이 된다, 비슷하게 된다는 것은 국채 금리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대하기로는 조금 있다 인버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인버전이라는 것은요, 오히려 단기 국채 금리의 금리가 장기보다 더 높아지는 겁니다. 금리가 역전됐다 그랬죠.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고 나면 굉장히 좀 그 리세션이 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문제인데 거기에 장단기 금리의 그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면 결국 리세션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리세션이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주식시장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좀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방송을 보시고 혹시 이제는 정말로 주식시장을 떠나야겠구나. 떠나갔다가 한 1년 후에 주가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 들어와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자, 문제는 리세션이 왔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무조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그 차트는요. 지금까지 1948년부터 지금 2020년 3월까지 계속해서 리세션이 있었던 경우를 쭉 나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이 S&P 5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를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이러한 리세션이 나타나기 6개월 전, 6개월 동안에 어떤 주가의 흐름이 나타났냐. 그러니까 딱 리세션이 시작하기 전에 6개월을 얘기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반 정도는 올라갔고 반 정도는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리세션이 예상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무조건 떨어지는 게 아니었죠.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듀어링 더 리세션이라고 나와 있죠. 리세션 기간입니다. 자, 리세션이 1년이 되건 2년이 되건 이 리세션이 일어나는 기간에 주식시장은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반 정도는 떨어졌고 반 정도는 올라갔거든요. 심지어는 27%, 16%, 14%까지 주식이 오히려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리세션이 오면 무조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야 된다는 것은 또 성립하지가 않죠. 따라서 이렇게 6개월 전 그리고 그 리세션 기간 동안 주식시장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리세션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주식을 다 팔고 나가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논리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 논리가 성립되는 것은 뭐냐면요. 리세션이 끝나고 나서 적어도 3년이 흐르면 무조건 플러스로 다 돌아섰다. 자, 그리고 5년이 흐르면 100% 넘게 올라간 장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결국 400%, 200%, 300%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것이 미국 주식 시장이었다. 따라서 어떤 쪽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냐는 거죠. 이렇게 확률이 50%밖에 되지 않는 것을 믿고 주시장에서 떠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이렇게 확률이 100% 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더 현명한지, 이거는 여러분들 각자가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해드릴 수 있는 것까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 차트는 정확한 정보잖아요. 따라서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우리 모두는요, 각자가 처해 있는 그 경제 환경이라든지 투자의 그 개인적인 여건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어떤 분들께서는 이 차트를 보시고도 주식시장에 떠나는 것이 더 어울리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저처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그 부가적으로 생기는 투자 자금을 계속해서 넣어가면서 앞으로 5년, 10년, 15년 기다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따라서 각자의 여건에 따라서 각자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인플레이션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선정된 기사는 CNBC 프로에서 이번에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수 있는 인플레이션 위너 스톡을 우리한테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굉장히 높은, 최고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1981년 이후에 이렇게까지 인플레이션이 높은 경우가 없었다라고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금요일 날 미국 주식시장이 너무나 흔들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지금 굉장히 재빠르게 다시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떠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 따라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숨을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 재빠르게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CNBC 프로에서는요, 노력을 해봤다. 그래서 어떠한 기업들을 좀 추천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냐면 인플레이션과의 그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그런 주식들을 우리한테 추천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프로핏 마진, 순이익 마진이라고 부르죠. 이 순이익 마진이 계속해서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이런 주식들을 얘기합니다. 지난 4쿼터, 따라서 그냥 한 분기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4분기 연속으로 계속해서 좀 프로핏 마진이 향상하고 있는 그런 주식들만 이번에 추천을 하고요. 자, 이렇게 순이익 마진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가격 결정권이 있는 경우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이 마진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이 마켓을 장악할 수 있는 지배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트를 계속해서 낮출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기업들, 아니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겠죠. 따라서 어떠한 그 방법이 됐든 계속해서 마진율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향상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들을 우리한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그 리스트가 있는데요. 이 리스트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여기 설명이 됩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S&P 500에 들어가 있는 미국에서 가장 우량한 500대 기업들만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밖에 마진 모멘텀, 마진이 지금 얼마나 힘이 있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첫 번째로 그로스 마진, 총이익률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 총이익률이 지난 4쿼터 4번의 분기에 걸쳐서 계속해서 작년 대비해서 플러스를 보이고 있는, 오히려 성장을 한 이런 종목들만 포함이 됐고요. 두 번째는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좋아하는 주식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애널리스트 중에 대부분이, 대다수가 다 바이, 매수 의견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set to gain, 이게 뭐냐면요, 지금 현재 주가랑 월가에서 전져주고 있는 그 목표 주가를 봤을 때 최소한 1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들만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그 부가적으로 한 가지가 더 붙는데요. 현재 그로스 마진, 총이익률이 적어도 30% 이상 되는 종목만 포함이 됐다는 거죠. 왜냐면 작년 대비해서 4분기 연속으로 총이익률이 올라갔다고 해서 지금 현재 그 총이익률이 좋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그 총이익률도 굉장히 좋은데 30% 이상 되는데 거기에서 더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수익률도 현재 좋고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향상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기업들만 포함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떠한 종목들이 소개가 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위너라고 해서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자, 일단은 그 이름만 좀 불러드리면요, ABBV는 에브비죠. 헬스케어 종목이고요. AVGO는 브로드컴입니다. 세 번째 코노코필립스 에너지. 자, 빵이라고 지금 심볼이 나와 있는데 이 빵은요, 빠망하고 관계가 없고 다이아몬드 맥스 에너지라는 에너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프리포트 맥모란도 들어가 있고요. FIS는 피델리티 내셔널 인포메이션, GPN은 글로벌 페이먼트, KEYS는 키사이즈 테크놀로지고요. MCHP는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MU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NEE는 넥스트라 에너지.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NWSA는 뉴스 코퍼레이션, PXD는 파이오니아 내추럴 리소시스, SBAC는 SBA 커뮤니케이션, SYF는 싱크로니 파이낸셜, TDG는 트랜스다이엄 그룹 인코퍼레이티드, 그다음에 URI는 유나이티드 렌털스, 마지막으로 V는 비자 INC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종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좀 특정 종목만 자세히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엑셀 시트로 한번 이 데이터를 옮겨봤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그 데이터가 인플레이션 위너, 아까 그 기사에 나왔던 차트인데요. 자, 한 몇 종목만 좀 보죠. 지금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요, 마진을 보시면 1분기에서 8.3%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4분기에 8.2%, 3분기에 7.2%, 2분기에 7.2%가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작년 대비해서 4분기 연속으로 굉장히 좋은 수익의 향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지금 바이 레이팅은 65.4%입니다. 전체 커버를 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중에 65%가 넘는 사람이 지금 바이를 해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프라이스 타겟을 보시면 현재 주가와 목표 주가를 비교했을 때 앞으로 1년 안에 26.2% 정도의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코노코필립스가 있는데요. 에너지 주식이죠. 보시는 것처럼 마진의 그 향상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19.2, 48.9, 33.7, 그리고 무려 56.9%나 마진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현재 바이 레이팅은 66.7%, 그리고 프라이스 타겟과 지금 현재 주식의 가격을 비교하면 10.4%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이아몬드 맥스 에너지고요. 13.8, 28, 33, 85.8, 굉장히 좀 마진의 향상률이 높은 편이고요. 자, 바이 레이팅이 굉장히 높습니다. 75%, 즉 10명의 애널리스트가 있으면 한 7명에서 8명은 바이를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프라이스 타겟과 현재 주가의 차이는 15.7%입니다. 자, 다음은 MU,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그 순이익 마진의 향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20.8, 16.3, 13.0, 그리고 9.4% 향상을 하고 있고요. 바이 레이팅은 무려 77.8%, 거의 최고 수준이죠. 자, 그리고 프라이스 타겟 역시도 현재 주가에서 64.7%나 1년 안에 껑충 뛰어오를 수 있다는 것이 목표 주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도 한번 볼까요? 자, 마진의 향상률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1.4, 2.3, 2.6, 5.9%에 불과하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 레이팅이 68%가 넘는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의 차이가 40%가 넘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죠. 비자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비자 카드 역시도 마진의 상승률은 3%에서 2%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 레이팅이 67%가 넘어가고요. 프라이스 타겟과 현재 가격을 비교하면 거의 30% 정도 1년 안에 좀 향상할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월 13일 인플레이션 특집으로 준비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마감하겠습니다. 자, 마감 앞서서 오늘 준비된 자막 영상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자막 영상 역시도 인플레이션 관련된 인터뷰를 준비를 했고요. 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분은 제가 지내고 있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그 퀸스 칼리지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학장이십니다. 모하메드 엘 에리안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경제 학자고요. 자,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절정을 찍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아까 잠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연준이 컨트롤을 잃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연준이 그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다라고 좀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 전문가는 앞으로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계신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우크라이나 쪽에 있는 전쟁도 빨리 좀 마무리가 되고요. 인플레이션도 좀 잦아지는 기미를 보여서 우리가 조금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Mohammed, what do you think? If he were to do that, if Jay Powell were to go ahead and move 100 basis points, kind of shock and awe, I do think we've kind of gotten to the point where you can say you're going to tamp down inflation and that is priority number one, but people may not believe it until you actually, what was the Hank Paulson phrase? You know, you've got a bazooka, you got to pull it out and show them. Yeah, I mean, he needs to regain control of the inflation narrative. He had lost control a little bit. Now he's losing total control. So he's got to do something. You've heard me say over and over again, the first step should be explaining why the inflation forecasts are so wrong for so long. And second, I agree with Jim. He's got to move, because if he doesn't, he's going to be chasing the market and he's not going to get there. So if that is what we've already seen, another 383 points this morning on the Dow futures, even after the 600 plus points that we lost yesterday on the expectation that this would be a hotter number, what happens if he raises 100 basis points right out of the gun, surprises people? Like, how far down do we go before things stabilize? So remember, you've heard me say we are pricing three different risks. Interest rate risk, that's what you're seeing right now in the market. Second is credit or recession risk. We haven't fully priced that in. And then, God help us, we don't have to price in liquidity risk. So what happens? I think you get rid of the interest rate inflation risk by hiking aggressively and giving a clear message, but you're going to have to deal with the credit risk. So my gut says Jim is right, but it's going to be a bit of a V. We'll come down first before we recover. Okay, the numbers way hotter than expected, and let's just talk through some of those issues. We thought that we were going to be looking at headline numbers going up. We know food and energy prices are going up, but that was up by significantly more than anticipated, up 1% versus up 0.7%. But then it was even the core, without those things, was still hotter than had been expected. We're talking about numbers up 0.6% versus up 0.5%. On a year-over-year basis, the core itself up by 6%. That's huge. Yeah, and I was with you a few days ago when I said I'm baffled by people who are confidently saying inflation has peaked. Becky, if you take the first 10 days of June, and if they are what prevails for the whole month, the next measures are going to be even higher. So inflation has not peaked. We need something to happen to stop this inflationary process broadening throughout the economy and building its own momentum.